이재명의 선거법의 재판에서 이번 주 금요일 9월 20일이 마지막 재판이 될 겁니다. 9월 20날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백현동 관련해서 그동안 용도 변경, 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재명에 대한 구형,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최후 진술 이렇게 있고, 바로 이게 끝나면 바로 한 달 안에 선거법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뭐 중요한 날이라기보다는 대단원의 이제 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이 선고밖에 없는데, 선고 전에 마지막 재판이다 하는 점에서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재판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9월 6일에는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역시 선거법이었는데, 거기는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 관련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날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재판과,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에서 여기에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두 개 다 신문하려고 했는데, 그날 이게 길어지갖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길어져가지고 그날 9월 6일은 요것만 하고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해서 9월 20날 오전에는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하고, 오후에는 판사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사가 모두 8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만큼은 이재명을 반드시 유죄를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은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배지가 달아나게 되고, 그러면 이재명의 위치는 당에서 아주 현격하게 지금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1심에서 그렇게 받게 되면 2심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법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에 끝나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는 법리가 틀린 거 이렇게 보는데, 선거법에서는 이미 백현동과 그리고 이재명의 여기 김문기 뭐 이런 거 몰랐다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그대로 정리되기 때문에 법리 해석에도 큰 문제가 없다. 사실상 그래서 이재명 선거법은 심재판이 사실상 끝난다. 그 2심은 바로 1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관련해서 관계자들 다 정의심을 다 마쳤기 때문에 2심은 빨리 마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사 8명이 지난번에도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사건에 대해서 8명의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이재명과 관련해서 쭉 조사한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바닥 낚시를 한 거, 골프를 친 거, 이재명이 골프를 칠 때 김문기가 카트를 운전해 가고, 이재명, 김문기 그리고 유동규 이 세 사람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동규 씨가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골프를 잘 못 치니까, 캐디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공이 저 밖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뭐 스미마생, 니혼진 데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이재명을 설명을 하니까 그때 그 밑에 하위 공직자로서,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채통업계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과 말 섞고 농담을 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채통업계 하위직 공무원들과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누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재래시장도 가고 온갖 쇼를 다 했는데, 정작 이 본인은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채통업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가 이렇게 카트를 운전했다고 하니까, 김문기 씨, 유동규 본부장 바로 밑에 사람인데 운전을 해도 본부장이 해야지 왜 본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사람이 운전을 하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재명은 정말로 철저하게 기업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제왕적 시장을 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정봉주가 최고위원 나올 때 이재명은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왕적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그래서 그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안 된다 하고 나자 바로 그게 알려지면서 정봉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정봉주는 결국은 최고위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금요일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8명의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의 혐의를 딱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백현동 관련해서 따로 이재명은 대정동, 백현동, 성남 FC 원금 위례 이것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하고 있는 부장판사가 김동현. 근데 이번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이미 백현동 사건 그 자체는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동작의 지역구를 갖고 있던 판사 출신의 동작의 지역구를 갖고 있던 누구죠? 이수진 의원이 이게 김임섭의 재판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은 꼼짝없이 유죄고, 그래서 나중에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기징역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본인이 배신을 당했다, 이재명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김문기 관련해서는 정은 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김문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문기하고 골프 치고 뭐 여행도 하고 대면 보고도 받았고, 김문기를 과거에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김문기 휴대전화에 이재명 변호사로 입력되어 있던 부분들, 대면 보고를 했던 부분들, 그게 낱낱이 지금 8명의 검사들이 하나하나 지금 마크를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압박을 하니까 이재명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도 육국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용도 변경 2단계를 신청했지만 다 반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희섭 씨가 말하자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더라. 그래서 영입을 했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변호사를 할 때 초대 사무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인섭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나갈 때 그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인섭 보고 형님 하고 있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을 정동영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입니다. 사실상 정계 입문하게 된 것도 김인섭을 통해서 정동영이 불러들였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정동영 나이가 많지만 공천을 준 것도 바로 그 인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김인섭 관련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섭 이후에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 통화나 이런 걸 보니까 별도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진상이 김인섭과 한 100여 차례 전화를 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국토부의 용도 변경,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은 DA시에서 그쪽 성남시에서 저기 시행하라, 알아서 시행하라,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리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거나 그렇게 압박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바울을 비롯해서 지금 김인섭 모두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번 백현동 관련해서 정바울은 480억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유동규 씨도 정바울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빼줄게, 내가 로비를 해가지고 정바울 씨 빼줄게 해가지고 13억을 받아갔다가 징역을 3년 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그리고 고검장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임정혁,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정바울에게 뭔가 로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이 김인섭, 정바울, 이동규, 임정혁, 여기 다 관계되어 있는데 이재명이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은 한 700만 원 정도 벌금 최소한 그렇게 받으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300만 원 내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선거법에서는 기준입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배지가 달아나는데, 선거법은 징역 좀 더 있고 더 높은 형량이 있지만 그동안 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해놓고 그 밑에 7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금량을 1, 20만 원 줄여가지고 그래서 배지를 달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너무나 뚜렷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국토부를 참칭했다, 국토부를 끼어들었다는 것은 국가기관, 여기에 대해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재질이 아주 나쁘다. 그리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도 곳곳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다. 인적, 물적 증거 다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이번 금요일에는 검사의 구형이 아주 세지 않을까, 징역형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앞으로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서 싹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승리입니다. 영남세태. 그래서 이재명과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이재명을 많이 봐주고 있다고 하는 선거법에서 여기에 한성진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 밑에 같이 하고 있는 배석 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 말고 배석 판사가 학인, 그리고 박명,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변호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성진 부장판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장판사가 여기 몇 년을 정한 게 아니라 나머지 배석 판사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형량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게 협의가 안 될 때는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에 관한 혐의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인 누구도 여기서 이재명에게 배지가 유지되는 100만 원 이하 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재판하고 이제 한 달 안으로 이재명의 배지가 날아나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초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속속 후보가 확정된데 대부분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영광 전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영광에 영광군수 후보로 장세일이라는 사람을 이제 공천했고요. 곡성은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에는 김경지 변호사, 강화군수 후보로는 한년희 전 경기 평택시 부시장 뭐 이렇게 확정을 해서 이제 선거체제에 돌입을 했고,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후보로 장현, 김대중재단 영광지회장 뭐 이런데 원래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탈당해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왔는데 아마 지역에서 제법 지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영광전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곡성군수 후보로는 박웅두라는 사람을 지금 공천을 했는데, 뭐 이 사람 역시 민주당 주변에 어차피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정구청장 후보로는 류재성 변호사라는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세 군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현재 세 곳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 확정된 걸 보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 이 사람은 이제 동래고등학교를 나오고 부산대경영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2006년에 금정구 의원을 지냈고, 이제 금정구 의원을 2번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이 된 전형적으로 지역 토박이 이런 사람을 공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는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 이 사람 역시 강화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강화초등학교, 강화중학교를 졸업하고 강화군의원을 3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원을 1번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역시 완벽한 지역 토박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는 이제 최봉의라는 사람을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곡성 출신의 어떤 중견기업 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전략 공천한 겁니다. 거기서 어차피 뭐 후보 구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영광군수 후보는 뭐 전략 공천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후보를 정하지도 못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힘 공천이 예전과 달라졌다,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당이 여기에 관여를 안 한다, 그런 거죠. 이 두 사람의 아까 저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후보를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완전한 지역 토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정치를 한 사람이죠. 뭐 도의원, 구의원 뭐 이런 걸로. 이런 사람이 뽑히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건 역시 중앙당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밀착형이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식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대처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시도당에 공천을 위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을 확률보다는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한 이런 후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시도당에 위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각은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역에 위임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본인 대표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재보궐선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건 무책임한 태도다.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다, 지역 밀착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지역 밀착형 의 새로운 시도라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우리 그 선거를 치르고 나면 흔히 중앙 단위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소속이나 이런 거로 당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는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역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정구청이나 강화군수 이런 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광군, 곡성군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처법이 이거 맞춤형 전략이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도 지역에 위임하겠습니다, 시도당에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맞춤형 전략이다. 저는 이런 시도를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렇게 보궐선거처럼 선거구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026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좀 다르죠. 그건 전국선거니까. 그래서 전국선거에서야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뭐 광역자치단체장도 있고요. 기초라고는 하더라도 정말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수도권에는 수록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도당에 위임한다?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르지만 이번처럼 보궐선거 작은 지역구의 4개 뭐 이 정도는 시도당에 위임하는 실험을 한번 해봄직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역대 뭐 한 9번 선거 중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8번이 당선이 된 곳이라고 하고요. 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더군다나 지역 밀착형 유리하다. 강화군수도 뭐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에서 강화군수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계열의 지지층을 일부 갈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무리 강화군이 국민의힘 절대 강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열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면 그러면 또 이제 뭐 중앙당 개입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원래 천명했던 원칙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도 10월 16일 보궐선거에 진용을 짜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대응을 해나간다. 그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정당 개입이 금지돼 있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 부분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를 정당 개입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의 기술이 되겠죠. 정당 개입 금지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서 손 놓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